자,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다 이제 앉을 사람 앉고 지금 화면 켤 사람들 한번 켜 보고요. 제가 봤더니 여러분들 열심히 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쪽지 이번에 드린 것처럼 아마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한 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또 기대했던 것보다 또 점수가 덜 나와서 좀 놀라기도 한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아무래도 오지선다 보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기대했던 거랑 조금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현실이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직면해야 될 그 점수가 이제 현실인데 어 오늘 이제 하는 부분 출석 시작 먼저 남겨 주세요. 이제 제가 오늘 가장 큰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피곤한 모습을 보여 가지고 제가 다크서클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놈의 다크서클은 금방 없어지지가 않네요. 다음 주는 아마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점점 제 마음이 이번 주에 조금 좋아진 부분이 있어서 다음 주엔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이제 국민연금법인데 국민연금법이 다 들어왔나? 네. 지금 복수로 열심히 또 2개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는 거 보면 의지가 이번 주엔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점수를 확실히 줬더니 여러분들이 현타가 조금 오기도 하죠. 이번 주 인제 국민연금법인데 어 이제 경제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들었던 그 법들이 점점 집대성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죠. 우리가 한번 이제 여러 가지 산을 넘었는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혹시 조항이 그 몇 조 있잖아요. 그것들이 가장 길었던 그 법은 뭐였을지 한번 맞춰 보세요. 그동안 했던 법 중에 가장 물론 오늘 빼고 오늘 이전에 뭘까? 여러분들 그냥 맞춰 보세요. 저도 그 조항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뭐가 제일 길었을까요? 조항 중에. 공공부조? 부조는 단일 법이 아니죠. 공공부조라고 이렇게 통칭하면 이제 좀 곤란하고 이렇게 단일 법으로 했을 때 다 다른 답이 나오는데 사업법, 기본법, 기초생활보장법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일 조금 외울 게 많았던 건 뭐였어요? 그게 조항이 많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업법이었죠. 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업법이 좀 할 게 많았죠. 사회보장급여법은 안 했거든, 미주야? 안 했어. 그 사업법. 그쵸. 그게 인제 가장 많았고요. 그게 58조였어요. 자, 그럼 오늘 인제 그 국민연금법이 몇 조냐라고 했을 때 132조예요. 어때요? 자, 단일 법으로는 아마 앞으로도 이 법보다 더 긴 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게 길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물론 인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건강보험법 119조인데 그것도 만만치 않죠. 여러분들 그 제가 한 페이지로 줬던 그 정리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것들을 잘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거를 좀 머릿속에 넣는다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5대 보험 비교한 거 있죠. 5대 보험 비교한 거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요거가 그래서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는 좀 도움이 될 텐데 오늘은 그중에 하나 국민연금법이죠. 건강보험법도 단일법으로 보자면 우리가 그 보험료율이라고 나와 있는 두 번째 칸에 국민연금법은 몇 프로인가요? 자, 오늘은 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난 시간 안 썼는데 우리가 그 오늘은 이제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적었다 그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단일법이 많다는 얘기지 그 주차가 적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3개의 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또 각각의 법은 작지만 또 한 법은 그
이렇게 합하면 이제 이만큼 되죠, 분량이. 그러니까 많았다 적었다의 의미도 사실은 크게 있지는 않은데, 자, 여러분들 지금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이 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종이에 의하면 이 페이지 보면은 네, 여러분들 종이에다가 마지막에 그거 그 복습한 거, 아니 복습이 아니라 오늘 수업 내용 적어서 찍어서 내주세요. 그리고 그거 하고 그다음에 문제 푼 거 이렇게 두 가지 다 돼야 이제 마지막 시간 출석 체크 한 걸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고사 본 거 이제 답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그 자체를 이렇게 공개하는 건 좀 부담이어서 제가 그 시험 퀴즈 형태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풀고 그 세 가지를 다 하면 3교시 출석한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고 있다시피 9%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법은 6.86%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단일한 그 것들이 우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 나중에 100만 원 버는데 9만 원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6.86만 원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한 이래로 한 번도 이게 오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전공자라서 저는 사실 최근에 실비보험이라는 걸 들었어요. 실비보험이라는 걸 들었는데 정말 건강보험 적자를 좀 멈추게 하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 정말 사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안 들었는데 정말 도저히 안 돼서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온 국민이 다 들고 있다는 실비보험. 근데 그것이 결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공자로서 정말 과도한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또 안 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봤더니 저는 사실은 정책론을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정책론 문제를 뭐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그냥 3교시 과목에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 났나 이렇게 좀 보면서 봤더니 법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정책론 문제가 상당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제 공부를 조금 더 충실히 해두면 정책론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몇 개나 풀리더라고요. 이번 주 배운 거, 지난주, 지지난주 것까지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준 게 그 출석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 세 가지가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세 번째 3교시 제가 2시간을 강의할 거기 때문에 2시간이면은 아마 요시 문제 맞춰질 것 같아요. 그 하나는 우리가 중간고사 제가 이제 올려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안 풀어져요. 이 오픈은 안 돼 있어요. 이따가 끝나면은 제가 열어놓을 거고 중간고사 그다음에 필기 그다음에 하나는 문제 우리가 또 제가 10문제씩 냈잖아요. 10문제나 13문제 뭐 12문제 이렇게 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도 지금 안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면 제가 오픈해 놓으면 이번 주 또 강의를 잘 들어야 그 문제가 또 잘 풀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라고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그거를 해놓은 거라 여러분들 다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라고 하는 거니까 그 세 가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표 유인물에다가 필기하냐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필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출력한 저는 요걸로 지금 PPT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출력되어 있다면 거기다 해도 좋고 그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이렇게 적은 거 그거 보내줘도 돼요. 그 세 가지 얘기했어요. 자 이해됐죠? 네. 이제 그러면 출석 시작은 다 남겼고요. 자 이제 그러면 들어갈게요 수업을. 자 이제 국민연금법 작년에도 수업했고 수업을 계속 했는데 도대체 왜 고칠 거는 맨날 생길까요? 자 올해 제가 그 대폭 조금 바꿨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좋게 이렇게 연구를 좀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멘붕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정말 하기에 급급해가지고 모든 게 다 저희가 PPT로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부분은 PPT를 하지만 책도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현장에서 수업할 때는. 그래서 그때 수업하느라고 굉장히 좀 애먹었고 여러분들은 효율이 없는데 저희는 사실은 시간은 한 1.5배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그랬는지 되게 올해 또 다시 보니까 너무 고치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바꾸느라고 조금 이리저리 바꿨는데 오늘도 조금 그런 바뀌어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좀 잘 필기 보면서 제가 얘기도 하겠지만 그 필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키워드로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그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틀로 갖고 있죠. 공공구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이런 세 가지 틀을 갖고 있는데 공공구조가 가장 하위에 그 이제 빠져나가는 하위에 1층에 그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막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커버가 될 수 있는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체감하게 다가오는 거는 그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대 보험이라는 거는 가장 포괄적으로 또 정확하게 규정이 뭐 다른 것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지만 모든 국민을 포괄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여러분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그런 건데 오늘 이제 그 왜 이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제 세대 간에 이렇게 분배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책론하고도 조금 맥이 닿을 거고 거기에서 들은 얘기라면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의미로 듣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총 9장까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1, 2, 4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목적이 뭐고 특징이 뭔가 그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누가 가입하는가, 그다음에 가입하는 사람의 종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급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끝까지 연금을 다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장애를 입거나 이제 죽거나 하게 될 때에는 그 유족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소득을 얻는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없으면은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게 중간에 상황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급여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이제 그것이 이제 상당 부분 정확하게 되어 있고 제가 그 우리가 지난 계속 요 표를 살펴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봤더니 그리고 또 12회, 11회부터 쭉 봤어요. 11회부터 과연 어떤 부분에 그 국민연금 문제가 났는가라는 부분을 문항별로 다 살펴봤는데 나오는 부분이 있고 전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제론이 그 시험 문제를 보기 위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큰 목적은 지금 그 마지막에 우리가 1급 시험 보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또 국민연금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갔을 때 현장에서 다룰 일이라는 게 평생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정말 자기가 필요할 때 자세하게 찾아보면 되는 거지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 여기에 지금 가입자 자격 그리고 그 19회 이제 급여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용어에 대한 얘기.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판례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국민연금만 딱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한 그 다른 그 법들까지 이제 포함되어서 섞여서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명칭이 나와서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게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7에서 9장은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시험이. 그래서 우리가 그 다 해야 한다고 본다면 뭐다 해야 되죠. 그런데 분량으로 보자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132조예요. 1조라고 썼는데 132조. 2조는 조항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량만으로 보자고 하면은 두 주를 해야 되죠. 사회복지사업법도 우리가 거의 두 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분량이 더 방대한 거는 뭐두 주를 하려면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왜 수능을 시험을 볼 때 그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되게 심화 문제를 푸는 이유는 상대평가이기도 하고 또 킬러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맞춰야지 우리가 등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지만 이 그 1급 시험은
절대평가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40점 꽈락만 넘으면 되고 교시에 이제 평균이 60이 이제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0문제 그리고 15개 그러니까 우리가 25문제가 한 교시에 지금 75개잖아요. 그러니까 75문제 40%가 30점이에요. 그거 이상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60점 이상, 그러니까 60% 이상만 우리가 맞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균 60점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과목에 60점. 그리고 3교시에 평균 40% 이하만 맞추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심화 문제를 내서 킬러 문항을 풀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문제 위주로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실천론이나 뭐 가족복지론이나 이런 것들은 실용적으로 어디 현장에 갔을 때 쓰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뭐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취업할 게 아닌 이상은 지금 이 7에서 9장에 해당하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룰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앞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은 가끔 나와요. 가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키워드 되는 중심되는 부분들 위주로 이제 오늘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인간은 굉장히 경제적인 인간이어서 우리가 오늘 경제적인 인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키워드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보면 좋겠고요. 자, 19회는 굉장히 평이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보면은 자, 요게 이제 19회 문제인데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금 정리해 놓은 한 페이지짜리에 정리해 놓은 것들도 같이 옆에서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면 되니까 뭐 복습도 해야 거기 쓰기도 해야 되지만 저처럼 막 여러 가지 안 펼쳐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딱 펴놓고 그것도 같이 참고하면서 조금 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세 번째 칸에 그 위에 가입 자격, 그다음에 보험료율, 급여 이렇게 정리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령연금하고 그다음에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없는 걸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답은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해야 된다면 그게 바로 킬러 문항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수능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는 저는 이렇게 이번 시간에 1시간 안에 이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목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조금 할 때 더 깊이 있게 혹은 자세히 해야 된다면 또 하기를 바라고 다음 학기에 또 노인복지 특강 혹은 사회복지 특강 이런 특강에서 또 그 전체를 훑어주세요. 그럼 그때도 한번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또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시험을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거는 그 사회 국민보험이라는 그 딱 국민연금이라는 그 법에 딱 포커스 맞춰져 있지는 않지만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용의 정의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보험 공공구조 평생사회 안전망이라는 걸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회보험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죠. 결국은 국민연금도 보험의 방식이잖아요. 보험의 방식.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고를 수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관련 문항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딱 국민연금으로 나오는 문항은 그 한 문항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된 8가지 괄호 안에 쓰라고 제가 했더니 여러분들 많이 틀렸어요. 이 8가지 위험은 사회적 위험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워둬야 되는데 자 제가 새롭게 다시 가로를 했어요. 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화면이 보이나요? 저 아래 문제가 화면 공유 중입니다. 이거 지금 창이 저를 좀 가리고 있어가지고 보이나요? 답을 쓸 수 있어요? 바로 안에
지금 새로운 가로를 제가 했는데, 네, 그럼 뭘 쓰면 되겠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양육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틀렸더라고요. 출산도, 양육도 사회적 위험이라고 본다고 했죠. 그래서 출산, 그리고 또 안에 가로가 노령. 네, 그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잘 쓴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개인적인 위험이 아니라 사회적인 위험이죠. 사회적인 위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겪는 어떤 위험이라는 것까지 다 보장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치명적인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들을 이제 보장해 주는 게 공동으로 보장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사회적 위험의 대상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 이제 좀 잠깐 스킵하고 그 국민연금법에서는 무슨 그 사회적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세 가지 한번 써보세요. 자, 뭐예요? 이 법은 국민의 뭐뭐뭐에 대해서 네, 세 가지예요. 노령.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노령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간에 노인이 되기 전에 죽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돈 냈던 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60세가 되기 전에 죽으면 또 중간에 장애를 입으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이런 것들이 이제 노령이나 노령 전에 장애, 사망에 대해서 이제 급여를 하는 거 그게 이제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위험을 보장하는가를 이제 머릿속에 사회적 위험 8가지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머릿속에 일단 넣는 걸로 하고요. 목적이 이제 그 안에 담겨 있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보자면 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서 공통적으로 가입자하고 급여, 대상자하고 급여, 보험료. 자, 돈과 누가 낼 것인가? 그다음에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가? 얼마를 낼 것인가? 몇 프로를 거둘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게 지금 별표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확실하게. 근데 그 안에 이제 세세하게 정말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이제 내는 사람도 헷갈리고 또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개정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것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까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자, 어떤 급여가 있는가, 누구에게 주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보험법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은 구분을 해놔야지.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급여에서 보면 장애연금이라고 있는데 장애연금이라는 것을 옆에서 쭉 보면 장애가 들어가는 게 있나요? 찾아보세요. 없죠. 그리고 한 페이지짜리 보면 근데 장해급여라는 데가 있죠. 장해급여. 그죠? 그러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산재보험에 들어있죠. 자, 그러면 요양급여라는 거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요양급여. 건강하고 네, 산재 지금 두 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수로 겹쳐져서 지금 있는 것도 있고 급여가 전체를 다 보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급여 그 문제 하나만 봤을 때는 쉬울 것 같지만 이제 이 5개를 다 배우면 그게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도 그리고 가입자가 누군지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도 여러분들이 상당수의 문제들은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략적인 거, 자, 계략적인 거라 함은 자, 여기 보면 이제 개요의 가입자 종류, 자, 가입자의 종류, 용어의 정리, 이제 가장 많은 용어가 나오는 게 이 법이에요. 그래서 가입자의 종류, 그 다음에는 없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별로 지금 중요도가 거의 표시되어 있는 게 없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대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지금 이제 오늘 들은 걸 가지고 아 제가 참 그 10주차를 녹화한 거를 안 올렸더라고요. 지금 이번 주에 보니까. 근데 그럴 때는 제가 뭐 거의 월요일에도 안 올려져 있다 그러면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안 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면 그 뭐 카톡으로 하지 말고 그 저기 뭐야 쪽지로 주면 제가 들어갔을 때 볼 수 있잖아요. 카톡이라는 건 수시로 저에게 그 확인의 어떤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톡보다는
쪽지로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좀 주세요. 제가 그러면 그건 지금 올려놓으려고 해놨거든요. 이제 올려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것들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요 얘기도 하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또 복습할 때 여러분들이 듣지만 요거는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1장의 목적과 특징, 1에서 4조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림을 이렇게 가져온 거는 노후 준비라는 것도 하나의 노후, 노령이라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인 위험이죠. 그럼 사회적 위험이라는 거는 우산이라는 걸로 제가 비교를 했는데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자, 이게 얼마나 튼튼하냐, 얼마나 크냐, 이제 큰 우산이면 나의 위험을 좀 많이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튼튼하면 비가 세차게 와도 나를 이제 튼튼하게 막아줄 수 있는, 뭐 얼마나 크냐, 튼튼하냐, 이거에 따라서 사회적 위험을 많이 막아줄 수 있는가, 적게 막아줄 수 있는가, 이게 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안에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방법 중에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3층 보장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 노후 준비에 관해서는 우리가 3층 보장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3층 보장은 여러분들 그리면은 아마 없을 텐데 자 이렇게 이제 3층 보장이라고 하는데 0층은 우리가 층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거는 이제 그 기초적인 생계 미달인 그 상황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공공구조적인 성격이고 노후 소득 보장에 관련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준비를 하는 부분은 1층, 2층, 3층 이렇게 되겠죠. 자영업자는 2개를 갖고 있고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관장하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세금 공제는 해주지만 국가가 관장하고 있지는 않죠. 그다음에 특수직역의 연금은 공무원 등 저 같은 경우에 사립학교 교원 이런 사람들은 특수직역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여기를 퇴직연금이라는 게 별도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퇴직금의 형태로 같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같고 이제 3층 이것도 개인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근로자는 이렇게 3개의 층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3개의 층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저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국민연금이고 이제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이제 기초연금은 액수가 작지만 공공구조적인 성격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통합을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대부분의 노인들이 저소득일 때 상대적으로 받는 그 액수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그 연금의 성격은 아니죠. 왜냐하면 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그 원리 중에 하나는 객출의 원리예요. 객출. 이게 객출이라는 단어 좀 잘 안 쓰는데 객이라는 게 안 들어가잖아요. 한국말에. 근데 이제 객출을 하지 않았죠. 않았기 때문에 연금의 성격이 아니죠. 그래서 연금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이제 공공구조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 국민연금은 객출을 했죠. 객출이라는 거 알죠? 이렇게 걷는 거 여러분들 객출한다고 하잖아요. 뿜빠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라고 하지? 나눠서 내는 거 하여튼간 그거가 이제 객출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해야 되죠. 국민연금은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낸 건데 이거는 나누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노후 준비라는 어떤 우산을 갖고 노후를 준비하는 노령을 준비하는 그 사회적 위험을 보장하는 거 그게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를 할 때 이 페이지만 좀 알아도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는데 자, 일단은 뭐 노령 사망 장애에 대한 것을 급여한다는 거 그래서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고 또 특징으로는 국가가 관장하고요. 국가. 자, 우리가 공공부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국가가 관장하지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금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적립방식, 부가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뭐 그거보다 일단은 공보험이고 공보험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면 공보험의 반대말은
공보험의 반대말은 네, 잘 써주듯이 사보험이라고 하고요. 이제 공보험. 공보험이라는 건 특징은 강제 가입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위험을 분산하고 그다음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객출의 원리를 이용한다는 거. 객출. 여러분들 요거는 안 써 있죠. 제가 추가를 넣었어요. 객출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보험의 방식인데 누구나 균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돼야 돼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서 우산을 준비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 우산을 공짜로 줘야 되겠죠. 그 비를 맞을 수는 없잖아요. 맞고 죽을 수는 없죠. 그 비를 맞으면 죽는다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의 어떤 재분배, 자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나요. 그렇지만 목적은 보험은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지 소득 재분배의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대 내에 그리고 세대 간에 이제 재분배의 그것을 살펴본다면 세대 내라 하면 나의 세대, 여러분들의 세대 이게 다르잖아요. 여러분들과 나는 동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대 나의 세대인 사람 적어도 50대, 뭐 40대, 50대, 60대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20대, 10대, 30대 뭐 이렇게 세대라고 한다면 세대 간의 재분배 기능은 수행을 하고 있지만 세대 내 재분배 있어요. 매우 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조금 손해 보는 구조예요. 그리고 적게 버는 사람이 조금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예요. 아주 미약하게 있지만 세대 내 재분배 기능은 미약하고 하지만 우리가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로 분배를 할 때 이게 이제 문제 났었어요.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 이전 세대에게 이전을 할까요? 아니면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전을 할까요? 어느 거일 것 같아요.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로 재분배 기능을 하는가? 또 노인 세대가 젊은 세대로 재분배를 하는가?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세대 간 재분배 기능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에게로 지금 재분배를 하고 있는 재분배 역할을 하고 있죠. 수행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이거는 우리가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소득 대체율 예를 들면 저 당시에 가입 당시에는 우리가 그 소득 대체율이 70%였어요. 70%. 그러니까 내 그 마지막 소득의 평균 소득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의 소득에 그럼 그 세대의 그 소득의 70%를 보장하는 게 소득 대체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70%를 보장한다 그러면 내가 3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이제 한 210만 원 정도는 노후에서 보장을 해주는 걸로 이제 하는 것이 소득 대체율인데 지금은 40%대까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40%라고 한다 그러면 4, 32, 1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찍 태어났으면 21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더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120만 원밖에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세대 간의 재분배 기능을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당 기간 동안 그 얘기는 좀 길게 너무 기니까 네 이따가 또 나오니까 그래서 세대 간의 재분배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 적립 방식이라고 하는데 적립 방식이라고 하면 적정론에서도 배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그 적립 방식이라는 거는 미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입의 그 시작을 얘기를 조금 하는 것과 관련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 한 페이지짜리 제가 또 하나 줬었던 거 중에 연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던 거 정리했었던 거 있었잖아요. 연도에 대해서 정리를 했던 거가 있는데 자, 요 도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이제 국민연금은 몇 년에 도입이 됐어요. 자, 우리가 몇십 년대,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법은 우리가 1980, 예, 80년대, 86년, 그러니까 86년에 도입이 됐는데 그 이전에도 보험은 계속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60년대 일단 특수직영연금이 시작이 됐죠. 공무원 군인 선원 이렇게 시작이 됐고 70년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우리 같은 경우 사립학교잖아요. 공립학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충남대, 충북대 이런 데 있죠. 교수님들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내시고 저희는 이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내는데 그러니까 70년대 만들어졌고 그때 국민복지연금법이라는 것이 7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아래 빨갛게 있듯이 미실시되어 있어서 실시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때는 정권의 정당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사회복지법 어떤 역사를 좀 생각해 보면 70년대 누가 대통령이었는지 이제 알 거고 그 사람이 이제 그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자, 돈을 걷어야 되는데 우리가 20대예요. 취업을 했어요. 그때는 대학도 많이 안 갈 때였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나와서 취업을 하면은 20대부터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한 40년간은 돈을 내기만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저 돈이 과연 바른 데 쓸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나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한 9%씩 뛰어보세요. 9% 그때는 처음 시작은 물론 3%였지만 그러니까 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100만 원에 9만 원 뛰는 거랑 그다음에 300만 원에 3, 9, 27, 27만 원 뛰는 거랑은 천지 차이잖아요. 10분의 1이 뭉텅이 없어지는데 그 나머지 돈이라는 건 적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을수록 사실 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 시대는 다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73년도에 시작된 연금법은 실시하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복지의 어떤 개념이 성숙하지 못했고 또 그 돈을 띨 수 있을 만한 상황도 못했고 또 정권에 대해서 그만큼 그 믿음이 가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86년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시행은 88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시행을 바로 하지 못한 거는 진통을 저 당시에도 겪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 당시도 그렇게 호의적인 정권은 아니었고 우리가 민주적인 정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걷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어렵사리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저 때는 이제 사회가 민주화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 88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연금법은 86년, 시행은 88년 이렇게 시작이 됐고 연금은 완전연금이라고 해서 20년을 부으면은 20년을 부으면 이제 완전연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풀 100% 내가 이제 낸 거를 완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게 20년이에요. 그러면 처음 완전연금을 탄 사람이 생긴 건 몇 년도부터일까요? 써보세요 한번. 내 얘기를 잘 들었으면 쓸 수 있을 거예요. 네, 3명이 맞췄어요. 4명. 네, 4명밖에는 지금 답을 못하고 있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떠드니까 지금 집중을 안 하고 있죠. 자, 지금 다시 얘기하면 86년에 저 법이 제정이 됐고 시행은 88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20년을 완전연금 하려면 몇 년이 되겠어요? 2008년이라고 쓰면 맞겠죠. 2008년도에 이제 완전연금 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노후 보장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액수가 워낙에 적기는 적지만 자, 그러면 다시 아까로 돌아가면 자, 요런 이제 그 여러분들의 배경적인 지식을 생각을 해보면 자, 적립 방식이라는 거는 연금 급여비를 급여비의 재원 그러니까 돈의 어떤 근원을 보험료 수입에 의해서 미리 적립하는 방식이고 부과 방식은 지금 받아야 되는 돈을 지금 부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적립과 부과 중에 어떤 방식이겠어요? 어떤 방식을 사용했을까요? 그동안. 네, 적립 방식이죠. 적립 방식. 여러분들이 잘 들었다면 제 답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적립 방식 그동안 이제 쭉 20년간 그리고 또 그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20년이 아니라 또 굉장히 오랫동안 완전연금을 탈 수 있지만 나이가 일단 60이 돼야 되잖아요. 조기 노령연금 아니라면 그럼 그 기간까지 20에 취업을 했다면 40년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적립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 기간이 처음 시작해서 적립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그 기간 동안은 받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립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 기간 동안은 적립 방식을 하다가 이제
동시에 할 수밖에 없어요. 부과한 돈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가 방식도 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과한 그 돈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분 적립 방식이고 그다음에 도입 초기에는 저부담 고급여.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 때 그 생각을 해보면 국민연금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과연 이걸 탈 수 있을까? 얼마나 탈 수 있을까? 그 노후에 지금 이렇게 노인 세대가 길어질 줄은 몰랐죠. 그때는 거의 60대, 60대 후반, 70대 이때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환갑 잔치를 하고 회갑 잔치하고 이럴 때였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타고 이제 죽을 텐데 뭐 그렇게까지 필요해? 이제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 자식들이 모셨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못 느꼈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서 부담은 적게 하고 고급여, 급여를 많이 해주겠다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소득 대체율을 굉장히 높여줬어요. 70%.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부메랑으로 다 돌아왔죠.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누구의 희생을 반드시 담보해야지 되겠죠. 누군가는 더 내야지 그거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어쨌든 처음에 그 가입에 동기가 없을 때, 적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그것들이 이제 점점 쌓이면서 제도가 이제 이루어졌고요. 자, 그래서 요 특징들, 상호주의라는 거는 이제 외국인들에게 상호주의 원칙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면 그쪽도 해준다라는 게 상호주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 지금 이 국민연금의 어떤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특징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요. 자, 여기에는 아까 얘기한 이제 사회보험 같은 경우가 공보험이고 이제 여기가 사보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텔레비에서 선전하는 거, 이렇게 라이나보험,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고 이 우리가 여기에 사대보험만 나왔지만 결국은 이제 그 장교양보험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운영 주체도 다르고 가입 대상도 원하는 사람만 하는 거지만 여기는 전 국민이 강제적으로 자율적으로 또 납입 보험료가 본인 의사에 따라서 다른 거죠. 하지만 결국은 제가 그 실비보험을 들은 거는 왜 들었냐? 왜 들었냐면 최근에 제가 그 50견이 왔어요. 50견이라 하면 여기 이제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산 이거 그릴 때도 어깨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비급여 항목을 통해서 이제 의사들이 그 수입을 이제 창출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도수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수액이라든지 수액 맞는 링겔 맞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실비 처리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왜 여러분들 역선택이라는 거 했었죠. 지난번에 역선택. 그 어떤 걸로 얘기했냐면 중고차 시장으로 얘기를 했어요. 중고차를 원하지만 좋은 중고차를 원하죠. 그런데 결국은 그 시장에 들어오는 거는 나쁜 중고차들만 들어오죠. 그러니까 사고 났던 거, 뭔가 숨긴 거, 물에 잠긴 거,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저도 이제 사고 난 차예요. 아플 것 같으니까 가입을 하는 거죠. 여태까지 계속 미루고 있다가 정말 제가 사회를 위하는 마음, 저 진정으로 사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안 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온 국민이 들고 그게 없으면은 돈이 너무 많이 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 배를 불리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역선택이 되는 거죠. 그 가입을 누가 하면 좋으냐면 그 보험료가 이제 보험금이 자꾸 나갈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 들면 좋죠. 그러니까 사고가 난 사람, 사고가 난 자동차에 해당되는 거죠. 그 시장 안에 들어오는 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그 보험을 가입을 하죠. 아플 사람이 가입을 하지 누가 안 아픈 사람들이 가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어쨌든 민영보험의 그러니까 사보험의 어떤 특징이고 거기에는 이제 역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게 결국은 역선택이라는 거는 재정을 악화시키겠죠. 이 보험 계통에. 그렇기 때문에 안 아픈 사람은 안 들어오고 아픈 사람만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가 공보험으로 하지 않으면 이 보험의 체계가 운영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선택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가입하도록 강제 의무를 한 그런 방식이 이제 사회보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후보장은 아까 얘기를 했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아직 여기밖에 못 나갔어요. 자, 요거는 그래도 마치고 좀 쉬는 게 낫겠죠. 그런데 요거를 빨리 제가 해볼게요. 자,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별표가 하나예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인데 거의 모든 사람이죠. 그런데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일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일용 근로자 1개월 미만, 그 다음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 그 다음에 법인이사나 임원 포함이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 거기에 이사지만 소득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법정 이사들. 그런 사람들은 근로자가 아니고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고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있고요.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이거는 뭐 어느 법에서도 비슷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소득은 두 가지인데 일을 해서 버는 소득과 사업 소득이 있죠. 거기에는 일할 때는 비과세 소득, 그러니까 과세가 되지 않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근로소득을 받죠. 사업이 아니니까. 근로소득을 받으면 저의 급여 명세서에는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사업을 할 때 왜 드는 경비 같은 거 있잖아요.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카드로 쓰면 그거는 이제 경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제외해주고 나머지에 이제 그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거를 소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평균소득 월액하고 기준소득 월액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제 보험료를 계산을 할 때는 보험료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요. 자, 국민연금 그 보험료를 산정을 할 때 가입자의 기준소득 월액이라는 게 있고 거기다가 연금보험료율 이건 몇 프로예요? 9%죠. 우리 이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9% 곱하는 건데 가입자의 기준소득 월액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연금보험료와 급여 산정을 위해서 가입자의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하는. 자, 나의 소득이에요. 나의 월소득. 자, 그런데 내 그냥 소득 자체가 아니라 한계가 있어요. 내가 1,000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나의 기준소득 월액은 상한선은 524만 원이에요. 이제 바뀐 거. 이제 이 치 바뀔 거. 이때부터는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20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33만 원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한액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기준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곱하기 0.09 하면 이제 얼마 내야 될까라는 거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평균 소득 월액은 뭐냐? 평균 소득 월액. 자, 이거는 내 소득이 아니라 그 매년에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그러니까 전체에 가입한 사람들의 기준 소득 월액이 각각 있잖아요. 그거를 평균한 금액. 자, 그럼 내가 소득이 높다라고 하면 평균 소득 월액이 높겠어요? 기준 소득 월액이 높겠어요? 나의 소득이 높아요. 자, 그러면 뭐가 높을까요? 기준이 높겠죠. 네, 잘했어요. 자, 그럼 내 소득이 낮아요. 그럼 뭐가 높겠어요? 그러면 평균소득 월액이 높겠죠. 네, 잘 대답했어요. 자, 그렇게 평균소득 월액과 기준소득 월액을 합해서 계산을 해요. 내가 내야 될 돈은 기준소득 월액이지만 내가 이제 받을 돈은 안타깝게도 내야 될 돈은 기준소득 월액을 가지고 하지만 받을 돈은 두 가지를 합해서 계산해서 받아요. 자,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굳이 손해라고 따진다면 누가 이익일까요? 자, 소득이 낮은 사람, 소득이 높은 사람, 누가 이익일까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이익일까?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이익일까? 네, 낮은 사람이 이익이에요. 낼 때는 높은 금액으로 잡아서 했는데 냈죠. 받을 때는 두 개를 합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은 사람은 이익이고 높은 사람은 좀 손해겠죠. 그래서 이게 아까 세대 내의 재분배 기능을 미약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크진 않아요. 두 개를 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그거는 이제 세대 내의 재분배 기능을 약간은 하죠.
그래서 많이 한때에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안 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었어요. 이게 아직도 의심.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이게 망하지 않을까?' 막 지금도 아직도 있잖아요. 근데 망하지는 않아요. 그럼 국가가 망해야 돼요. 이게 지금 연금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거의 국가가 부도나는 사태이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그런 국가에 있지 말고 빨리 이민을 가야 돼요. 그럴 정도의 그걸 하려면.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얘기고. 자, 그러면 쉬는 시간 동안 내 미래의 연금보험료는 얼마일까? 얼마를 나는 얼마를 벌고 싶고, 자, 그러면, 내 보험료는 얼마일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약간 높아졌다는 얘기가 나왔고, 자, 요거를 다 하고 싶지만, 아, 조금 더 따라갈 수 있을까요? 괜찮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할게요. 뒤가 길기 때문에. 자, 보험료율 인상은, 자, 요건 이제 조금 나중에 얘기하고, 요거 이제 요 내용은 조금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보다시피 국민연금 보험료는 한국이 9%인데, 선진국에 비해서 선진국 퍼센트가 지금 21%예요. 그래서 낮은 편이죠. 지금 낮은데 계속 더 많이 받을 방법은 없어요. 보험료를 낮추거나, 그러니까 높이거나 소득 대체율을 낮추거나 이제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전부 다 여론은 들끓죠. 어떤 개편 방안이라 하더라도 더 내고 덜 받는 거기 때문에 다 싫어하죠. 하지만 방법은 없어요. 다른 나라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연금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얘기하고요. 보험료. 그럼 보험금은 뭐냐? 우리가 사업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부담금하고 기여금이고, 그다음에 사업장 이거는 사업소 및 사무소 읽어보면 되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보험료와 보험금은 뭐가 다르냐? 내야 되는 돈은 보험료일까요? 보험금일까요? 내야 되는 돈. 자, 그럼 오른쪽에 지금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4,134억 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저거는 뭔가 이렇게 보험 사기에서 받은 거죠, 저 돈을 부당하게. 자, 그러면 그 받는 거, 보험 사기 적발 금액, 저거는 보험금일까요? 보험료일까요? 보험, 네, 보험금 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험료 사기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보험금 사기 받는 돈이고요. 보험료는 이제 내는 돈이죠. 그래서 사업장 가입자는 부담금 플러스 기여금, 그다음에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내는 돈 그대로예요. 그래서 부담금이라 함은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고 기여금은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사용자 그다음에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용자가 반 부담해주고 나머지 이제 그 돈을 내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취업을 하면 그 9%가 많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기관에서 반 정도 내주는 그런 어떤 기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4.5%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적게 느껴지지만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거도 내고 자기 그러니까 9%도 다 내고요. 그다음에 그 고용한 사람들 그 사람들 것도 다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반을 또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몇 명을 고용했으면 그 사람들의 그 5대 보험료들을 반 부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거는 또 산재 같은 경우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용어이고 수급권자, 수급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고 초진, 완칠 이거는 장애연금 때문에 이제 생긴 용어예요. 그래서 초진일, 장애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 처음 관찰된 그걸 초진이라고 그러고 완치된 날은 완치일이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 가입 대상 기간은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가입 대상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길게요. 출석 끝 좀 해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시작해 볼게요. 출석 시작 남겨주고요. 자, 이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오늘 이제 일정이 좀 바빠서 여러분들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또 인강에 익숙한 세대여가지고 뭐 이런 거 듣는 거가 되게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인강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이게 좀 늘 어색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띄워놨는데 국민연금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풀어볼까요? 몇 번일까요? 네, 딱 처음에 나오잖아. 틀렸잖아요. 사용자란 근로자랑은 대비되는 개념이잖아요. 그건 뭐 상식이잖아요. 근로자, 사용자.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기업은 부담금 이런 것들 이제 알면 풀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 평균소득월액 이런 것들. 이런 용어에 대한 것들은 늘 여기에 특히 이제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두면 좋겠어요. 용어, 그리고 아까 목적에 나오는 그 어떤 특징 있잖아요. 사회복의 특징. 이제 그 부분들 조금 정확하게 알아두면 좀 좋겠고요. 이제 나오는 이제 급여에 대한 부분, 가입자와 급여에 대한 부분 이제 하면은 끝이에요. 근데 가입자가 좀 많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바꿔봤는데, 어, 예전에는 그냥 가르치는 데 급급했는데, 이제는 좀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치나, 다른 PPT는 좀 잘 만든 게 없나 해서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 눈에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바꿔서 변형을 해서 썼는데, 자, 가입 대상자는 일단은 여기에 지금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주하고 또 국적만 있으면 보통은 되는데 연령의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18세와 60세 미만의 국민. 한강편으로. 네. 18세와 60세 미만의 이제 국민이라고 하면 이제 노인이 되기 전에 가입이 돼야 우리가 그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연금이라는 건. 그다음에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그러니까 사실혼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족에 대한 이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새로 나왔는데 올해 가족의 규정을 새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좀 보수적인 편이에요. 근데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거가 어떤 서비스의 대상자인가 그리고 법의 어떤 포함 관계에 있는 거는 모르지만 가족의 규정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그 저는 동거 가족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는데 공동체 가족까지도 이제 그 가족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법상에 어디가 포함인가 가입 대상자에 여기는 지금 이제 동거가족 실제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리고 태아인 경우에는 이제 태어났을 때 그 수급자가 자격이 있을 때 그게 3조 3항에 있어요. 3조 2항하고 3조 3항 이제 이건 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는데 기본적으로는 국내 거주 그다음에 이제 연령 국민이라는 국적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요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예요. 사업자, 지역,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이제 요거가 지금 이제 외워둬야 되는데 가입 대상자 제외는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수직업연금은 안 되죠. 그리고 노령연금 받는 사람 안 되고 국기법 생계급여랑 의료수급자, 행방불명자, 그다음에 여러분처럼 학생이거나 공복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특성이죠. 18에서 27세라는 거는 굉장히 넓게 잡아놨는데 우리가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그러면 이제 대충 이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7세 미만이라는 거. 그래서 뭐 소득이 없는 자, 그다음에 배우자이면서 소득이 없는 자 이런 경우는 가입 그 대상자 제외자고 임의 가입은 할 수 있죠. 임의 가입.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그 필수적으로 자기들이 꼭 해야 되고 여기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 적용 사업장에 근로자와 사용자 요거 써놓으세요. 사용자 제가 근로자라고만 써져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이거 아닌 나머지 이제 그런 사람들 주로 전업주부가 이제 많이 포함이 되죠. 그리고 직업이 없는 뭐 이런 그 대상자들 어쨌든 이 나머지는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아닌 이제 경우 안 들어도 되죠. 그런데 연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뒤에 숫자가 나오는데 최근 거를 좀 캡처해 왔는데 일단은 연도별로 제일 많은 거는 누가 제일 많아요? 이 네 가지 중에. 네. 지역, 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는 누굴까요? 네, 사업장 가입자. 여기 이제 대부분이 사업장 가입자가 속하죠. 지금 보면은 이만큼의 그 가입자 현황이 있는데 지금 100만, 1000만, 1400만 정도가 여기에 속하고 689만, 네, 이렇게 속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여기 속하는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예전에는 임의 가입을 하지 않다가 이제 임의 가입자도 굉장히 증가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냥 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전에는 국민연금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들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좀 재테크 수단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노후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걸 다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노후에 또 이혼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소득이나 전업주부들이 가입을 하려는 경우가 되게 400만 원 이상인 가입자들이 되게 늘어났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임의 가입자도 임의적으로 자기가 가입해서 들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임의 계속은 18에서 여기 앞에 보면은 18에서 60세인데 그 60세가 돼서 더 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이제 65세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기간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자기가 타려면은 10년, 20년 이렇게 충분히 내야지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기간이 좀 짧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미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지금 꼭 돼야 되는 거는 뭐예요? 두 가지는 한번 써보세요. 꼭 가입해야 되는 거, 의무가입자인 거는 이렇게 중간중간 자꾸 물어봐야지 여러분들이 집중하니까. 자, 그래서 그거가 이제 이 가입자의 종류, 뭐 그거는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의무가입자가 있다는 거. 어쨌든 내가 돈만 벌면은 바로 나와요. 고지서가. 그래서 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이라는 부분에 아래에 이제 이러이러한 그 곳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하게 된 날, 바로 자격을 얻기 때문에 고지서가 바로 날라와요. 그리고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된 날, 수리된 날. 그러니까 임의가입자는 어쨌든 그게 저절로 등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이라는 건 딱 등록이 되지만 거기서 등록을 하게 되면 임의가입자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그 사람은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이고 상실은 요거 조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제가 체크하다 보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를 좀 잘못 붙여놓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하는데 자 이렇게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또 임의 가입자, 여기가 임의 가입자예요. 그거는 뭐 이거 이러이러한 때는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뭐 옆에 거하고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차이가 있는 거 좀 비교해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다음에 해당하게 된 날, 다음 날에 자격이 상실된다는 거. 그래서 취득과 상실 오늘 이제 수업이 좀 많은 날이어가지고 좀 건조하네요, 보기. 네, 그래서 취득한 거는 바로 그 다음에 상실하는 건 그 다음 날에 이제 뭐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라서 상실한다는 거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입자에 대한 얘기고 가입자는 어려울 게 없었죠.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그리고 또 나머지 두 개는 뭐였어요? 나머지 두 개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한번 써보세요. 자꾸 용어가 익숙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임의 가입자하고 또 하나는 임의 계속 가입자. 네, 자, 그렇게 쓰면 네, 잘 쓴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만 기억을 하면 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예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기억 잘하라고. 자, 이렇게 5가지가 우리가 그 급여는 주는 거는 이렇게 5가지예요. 노령연금 가장 기본적인 거고, 장애 그리고 유족 이거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리고 또 반환 일시금, 일시금 이거 나머지는 연금이라는 건 뭐예요? 매달 받는 거죠. 일시금이라는 거는 한꺼번에 받는 거죠. 원래는 취지는 한꺼번에 받는 거는 취지가 아니죠. 그리고 자기의 그 평균 수명을 사실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이익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연금으로 받는 사람들이 더 많죠. 일시금은 특별한 경우에만 주기도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저희 같은 경우에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일시금하고 연금하고. 근데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조금 먼 가족 중에 가족이 다 그 형제들이 이렇게 좀 부실한 그 가족이 있어요. 저쪽에 가까운 그 사람들 중에. 근데 그분만 직업이 확실해서 노령연금이,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다른 직역 연금이었지만 노령연금이 나오는,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연금으로 할 것인가 했는데 그분은 당연히 연금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일시금으로 나오면 다 이제 흩어질 거가 예상이 되니까 막 빌려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연금으로 신청을 한 걸 너무나 현명했다 그때. 그때 둘 중에, 왜냐하면 사람이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만약에 똑같다면 액수가 똑같아요. 2개. 그러면 일시금으로 받고 싶어요? 아니면 나눠서 받고 싶어요? 당연히 일시금으로 받고 싶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금의 장점이잖아요. 지금 당장 나에게 오는 거. 근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도록 선택하는 것이 이제 요즘에, 저도 만약에 받는다면 사실은 조금 일시금으로 받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면 투자에 대한 그 수익률이 훨씬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연금으로 받으면 매달 밖에는 안 되는데 그 한꺼번에 받은 돈 그걸 가지고는 어디다 투자를 하면 더 이게 상승률이 높잖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데 하고 싶은, 뭐 제가 재주는 없지만 워낙에 그거 상승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연금으로만 안 한다면, 연금으로 안 하게 한다면 일시금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시금은 특별할 때만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노후 보장을 위해서 이 공보험을 한 건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거죠. 일시금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지금 연금의 형태로 주는 게, 매달 주는 형태가 더 취지에는 더 맞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어떻게 구분되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유인물에는 없는데 제가 좀 잘 정리해 놓은 걸 찾았어요. 뭐였냐면, 자, 이게 이제 다른 것들 제가 여러 가지 붙여놨는데, 자, 이게 이 마지막에 이 기자가 상당히 머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지금 사망일시금은 어떨 때 받고, 반환일시금은 어떨 때 받고, 이렇게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이렇게로 나눠 놓으니까 굉장히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제가 이거 또 다시 뭐 중간에 신문 기사 같은 거 제가 추가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볼 수 있게 좀 다시 올려줄게요.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우리가 이제 노령연금이 가장 기본인데요. 노령연금 안에서 급여 종류는, 자, 노령연금,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급여, 그게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거고, 조기노령연금이라는 거는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그러니까 55세 이상, 여기에는 이제 연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는, 노령연금은 지금 받는 나이가 지금 딱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오지만 어쨌든 그건 뒤에 나오고, 가장 기본적인 거,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그런 급여, 그걸 이제 우리 노령연금이라고 하고, 조금 빨리 타야 될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퇴직이 조금 빠르잖아요. 그래서 60세까지 혹은 65세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당장 소득이 없을 때는 감액이라고 또 하더라도 그걸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분할연금이라는 거는 이제 이혼했을 때,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분할연금은 반이에요. 반. 60만 원을 받는다 하면 서로 반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러면
빈곤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황혼이혼이 많지만 그런 것도 백일섭 씨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졸혼하고 이혼하고 그러는 거지. 지금 당장 연금 반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얼마 되지 않는 많아봤자 백 몇십만 원인데 그걸 남아 70 몇만 원으로 나눠보세요. 빈곤의 지름길이. 그래서 국민연금이 사실은 아까 우리가 매층 보장이라고 했어요. 노후의 소득 보장은 몇 층이었죠? 네, 3층이었죠. 3층. 3층 보장에서 우리가 1층으로 모든 전액을 다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 200만 원 정도만 보장된다 그래도 정말 많은 거예요. 지금 현실에는 200만 원은 택도 없고요. 많이 받는 사람이 200만 원이에요. 적게 받는 사람은 정말 적게 10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정말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100만 원으로 두 부부가 살죠. 노후에는 좀 저기 지출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건강 의료비 때문에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100만 원이라면 살기가 굉장히 애로가 있는 금액인데 그 금액이 1층으로 다 된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2층, 3층까지 그거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거지 국가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거에 그 틀을 갖는 건데 사람들은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국민연금이 어떻게 뭐 너무 적다 막 그런 얘기 하지만 그게 적다면 더 내야 돼요. 더 내야 더 받을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노령연금은 이제 그런 거고요. 분할연금은 나눠서 내는 거. 그다음에 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해서 생긴 소득 감소. 그리고 또 유족은 가입자 사망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반환일시금은 그 연금을 받을 때까지 더 이상 낼 수 없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외국으로 가는 거. 외국에 이주하게 되면 연금을 이 그거를 국내 국민이 아니니까 여기에 낼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만큼을 근데 낸 만큼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면은 그냥 내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반환 일시금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유족연금을 받으려고 해도 유족연금에서 그 순차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더 없을 때 이제 장제기비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예요. 그래서 사망 일시금도 역시 이제 일반적인 급여라고 볼 수는 없고 일시금으로 주는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충 이 지급 통계 현황을 보면 어느 정도냐 하면 최고 수령액을 받은 사람이 월 226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107세가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329만 명인데 평균은 얼마냐면 5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적다고 보면 되고요. 자, 100만 원 이상인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200만 원이 이상인 수급자는 2018년도 1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437명으로 44배 증가했지만 437명 뿐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원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당 기간 내도. 저는 이제 사업연금이라서 다른데 이제 남편이 국민연금 오거든요. 그게 상당히 적어요. 우리 남편도 합격을 37살에 해가지고 직장이 39살, 8살, 9살 이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낸 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낼 수도 없고 그 많이 낼 수 있게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백 몇십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 그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지급 통계를 보면 그 노령연금은 상당히 액수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는 않다는 거 준비를 단단히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도 또 아주 또 낮은 금액으로 그리고 또 그나마 여기도 또 안 내는 그 기간들도 막 있고 유예하는 기간도 있고 이래서 생각보다 노후 준비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만 노인들이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좀 더 부지런히 노후 준비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그러면 노령연금이면 다면 좋은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뭐를 보는 게 중요하냐면
자, 노령연금은 요 얘기, 그리고 이 종류, 요렇게를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물론 이제 20년 돼야지 완전연금을 받지만 10년부터도 받을 수는 있어요. 감액해서 주죠. 그래서 70세, 70%, 55세부터 이제 70% 받는데 조기 노령연금이라면 이때 이제 이미 10년을 이상을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연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아까 20년 이상이라고 했죠. 그리고 수급 연령은 이렇게 달라요. 지금 몇 년도 출생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점점 수급 연령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높아지고 있죠. 저는 70년생 이후기 때문에 69년생 이후기 때문에 65세 받도록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받도록 하는 거를 늘리고 있어요. 뒤로 이렇게 늦추고 있죠. 여러분들 도표 많이 본 적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 건강보험료가 고갈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맨날 보잖아요. 언제 몇 년에 고갈된다. 그 도표 이렇게 딱 꺾이는 거. 근데 늦게 받는다 그러면 그만큼 이걸 늦출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또 적게 받는다 그러면 또 늦출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적게 받고 적게 내고 적게 받거나 많이 내고 조금 더 받거나 늦게 받거나 이렇게 이 방법밖에는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자꾸 이제 손해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좀 억울할 것 같고. 근데 결국은 또 저출산이기 때문에 뒤에도 나오지만 그 5년마다 한 번씩 이것들을 개정하도록 했어요. 그 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근데 그것도 5년보다 더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올해 개정을 했어요. 워낙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이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완전연금, 감액연금, 그다음에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인데 특례는 이제 초기에 처음 도입했을 때는 가입 기간을 충족할 수가 없잖아요. 10년이어야 되는데 이미 나이가 뭐 50 몇 세예요. 그러면 10년을 다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입 기간 5년 이상이면 이제 수급이 가능하도록 했던 특례. 이제는 이제 이거는 없고 조기와 감액, 완전, 분할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고 거의 이제 조기와 분할에 대해서만 좀 기억을 하면 되는데 조기노령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 있는 경우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 조기죠, 조기. 아까 얘기한. 자, 그런데 몇 프로냐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는 그냥 참조로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보고 그냥 이렇게 본다, 이렇게 준다라는 거 수준 보기 좋게 이렇게 한 거지 뭐다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분할연금은 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잘 그림을 누가 잘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했을 때 배우자였던 사람이 수급권자여야지 받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 감액을 그 금액을 그다음에 60세 본인인 경우에 분할할 수 있다. 그래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이렇게 됐을 때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거 분할연금. 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분할연금을 누가 주로 하냐라고 했을 때는 자, 남자와 여자 중에 수령자가 누가 더 많아요? 도표로 보면 누가 더 많은가요? 네, 진한 게 남자고 흐린 게 여자예요. 거의 분할연금은 여자가 받는다고 봐야겠죠. 월등하게 많잖아요. 여긴 아예 없어요. 이 밑에는 다 여자만 있어요. 그런데 분할연금을 나눈 그 액수가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서 평균으로 보자면 20만 6천 원이라는 거예요. 살 수가 있어요? 네, 분할연금의 현실이 이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혼을 하면 제가 빈곤의 지름길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아는 사람이 그 이혼을 하겠다 그래요. 공무원이에요, 남편이.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전업주부였고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애들은 셋이에요. 제가
이혼을 하는 순간 빈곤의 지름길이다. 공무원 연금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그 반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 반 나눈 걸로 애 셋을 어떻게 키우냐. 제가 그랬어요. 남편도 그때부터 이제 혼자 살려면 혼자 사는데 그 돈으로 반으로는 정말 택도 없는 거죠. 분할연금이라는 현실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애연금은 자,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장애연금. 장애라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1에서 4급에 따라서 이제 급여 수준을 달리 준다는 거. 뭐 몇 프로까지 여러분들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장애연금은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소득 감소분을 보전을 하기 위해서 또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급여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거. 그게 이제 장애연금이고요. 그래서 급에 따라 다르게 한다는 거, 그리고 가입자였던 자가 아팠을 때 연금을 주는 형태. 그거는 이런 사람들은 안 되겠죠.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기준을 충족하면 셋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장애연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족연금은 역시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인데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이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 등급 2급 이상 요거는 좀 외워둬야 돼요. 2급 이상이라는 거. 그래서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서 일정률의 40에서 자 여기 보면은 10년 미만이냐, 20년 미만이냐, 20년 이상이냐에 따라서 40, 50, 6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정률 따라서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해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유족연금은 이제 유족에게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거가 아까 하나를 좀 얘기를 안 했네. 요 얘기를 안 했네.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네요. 자,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자, 우리가 연금 급여라는 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급여예요. 기본연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급여를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덧붙는 형태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부양가족연금액. 그래서 누가 지급하냐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연금 지급 기간이나 시기 또 중복급여는 조정하는데 수급건이 둘 이상이 생기면 하나만 지급해요. 중복급여는 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버랩이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연금액이랑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 기본연금액하고 부양가족급여액이라고 했어요. 두 개를 합하는 거. 자, 기본연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자기가 얼마를 받을 수 있냐는 건 평균 소득하고 기준 소득 월액을 합한다고 했죠. 자, 여기 합해져 있죠. 그래서 아까 누가 손해라 그랬어요? 약간은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손해다. 그 얘기를 했죠. 이게 합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가.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1.2라는 걸 곱하는데 이게 바로 소득대체율의 상수예요. 자, 그럼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많겠죠. 자, 그럼 여기 표에 보면은 88년 이때는 70%를 보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점점점 해가지고 2028년까지는 40%를 보장하게. 상수가 얼마가 되냐면 바로 여기 이 상수가 요게 되는 거죠. 2028년 이후로는. 다시 얘기하면 2.4에서 1.2는 절반이 됐죠?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절반이 된다는 거예요. 70에서 40이지만 실제로 개수로 따지면 절반에 해당되는 액수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20년 초과하면 이제 그거에 좀 가산해서 주는 이런 형태. 이게 이제 기본연금 산정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 공단에서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해주니까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이 얘기를 빠뜨리고 가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 이렇게 붙는다는 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요건은 수급권자, 그 다음에 아까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10년 이상 가입했던 자, 낸 기간이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자, 그 다음에 5년부터 3만회까지의 기간 중에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자. 그러니까 이 대략의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수급권이 있어야지 이 유족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 제가 여기 폰을 못 만들었는데 법에 73조를 한번 그 법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 73조라고 써놓으세요. 거기에 73조에 유족의 범위라고 있어요. 유족의 범위.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별도로 정리를 해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족의 범위라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쭉 나와 있어요. 그것들이 그 대상자들이 유족이라는 거. 그래서 유족연금이라는 거는 결국은 돌아가시면은 또 50%만 받게 되는데 뭐 물론 이제 가산이 다르지만 자, 이거 누가 한번 읽어줄까요? 누가 읽어볼까? 마지막으로 대답한 재현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해 10월 아버지를 여인 자녀가 국민연금공단에 항의했다. 그는 아버지께서 국민연금을 몇 번 받지도 못하고 고인이 됐다. 어머니 쪽으로는 수령자를 변경하니 유족연금으로 지급이 되고 아버지께서 살아있을 때 받던 금액의 50%만 유족연금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안내받았다. 왜 50%냐고 물으니 유족연금은 절반만 나간다고 한다. 나머지는 나라가 먹는다고 하는데요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족연금 해당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이런 불만과 문의가 닿지 않다. 네. 자, 이것도 이제 월 평균 금액이 이렇게 자, 50에서 20, 17만 뭐 얼마에서 지금 82만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액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리고 또 대부분이 이제 여성이 또 이게 또 많이 같은 지금 신문 앞에 그 기사랑 같은 그 출처인데요. 결국은 유족연금이나 분할연금이나 모두 다 여성이 이제 수혜자가 많은데 그 여성들이 결국 저소득이 되는 같이 똑같이 아버지 계실 때는 뭐 10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좀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 산다고 해서 꼭 100%가 다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혼자 살다가 꼭 50%가 되는 게 아니라 한 70%의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다라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연금은 고인이 되면 나머지 원래는 낸 사람이 아니긴 하죠. 그렇지만 가족 단위로 그걸 인정을 받는 거죠. 자, 그다음에 수급권이 이제 소멸하기도 하는데 자, 없어지는 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죽었을 때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없었어. 죽었을 때. 그다음에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할 때,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했을 때, 여기 지금 사례로 군인연금이지만 군인 남편이 사망 후에 연금을 받던 부인이 재혼하면 반환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재혼한 때 그런 사례를 지금 올려놨어요. 그래서 뭐 6,500만 원을 그동안 받았어요. 92년도에서 2006년도에 재혼을 했는데 2016년도에 이제 재혼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외국인하고 이게 재혼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은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녀,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입양이나 파양된 때, 그리고 장애 2급 이상, 2급이 이제 중요하죠.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 때, 그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 될 때 등등 이런 경우가 이제 수급권 이제 소멸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유족연금 수급자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수급권이 발생할 때부터 3년 동안 이제 지급한 후에 55세가 될 때는 이제 정지된다는 거, 유족연금은 정지된다는 거. 그런 거 정도 눈에 한번 스캔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반환 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특례 노령 말고요, 이제. 그 다음에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대표적으로는 이제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 일시금으로. 이런 경우에만 제외적으로 일시금으로 이제 한다는 거.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기만 할 수는 없으니 거기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주는 방법. 그게 반환 일시금이고요. 자,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블라블라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 일시금은 여기 이렇게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어서 아까 얘기한 그 유족이 없어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더 넓은 유족에게 사촌 반개월족까지 더 넓은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의 어떤 부조적인 형태, 보상적인 성격으로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망일시금. 이렇게 이제 형태가 노령연금, 장애, 유족, 그다음에 반환일시, 사망일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정은이 있어요? 정은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A씨는 올해 만 62세로 연금 수급권자가 됐다. 매월 5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탰었지만 지난 8월 갑자기 병마가 닥쳐 불과 8개월 동안 400만 원의 연금만 받고 사망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받는 것보다 또 받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다 내는 건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냈겠어요? 그런데 불과 50만 원 받아서 8개월을 했으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그럼 400만 원만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60세 이전에 죽거나 60세 이후에 자, 60세 이후라 하면 60세 2세가 지금 수급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연령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수급권이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2018년도에 이걸 쓸 때는 62세가 이제 노인이 될 그때가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노인 연령일 때 이거는 꼭 만 62세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 수급권이 있는 경우 여러분은 보이는데 나는 지금 막 다 가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유족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이렇게 따져보고 수급권이 지금 없는 이전에 죽었을 때는 자기가 낸 것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일시금을 받는 거고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조건이 충족이 됐다. 그러면 유족연금 받고 아니면은 반환일시금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사망했어요. 수급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주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족이 없으면 이제 자기가 그 이후에 뭐몇 세가 죽어도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죠? 그런 그걸까지 예상을 그러니까 뭐 길게 살면 좋은 거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몇 세가 죽든 그거는 이제 받은 다음에는 이제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그거는 수호권 소멸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눠서 좀 구분을 해보면 어디에 이걸 탈 수 있는가? 요걸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면 한번 요걸로 구분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복습하면서 좀 풀어지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자,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이런 문제가 났더라고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시간을 줘볼게요. 답이 나왔어요? 네. 네, 잘했어요. 네, 대부분은 지금 잘 풀었고요. 거의 뭐 오답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지금 답은 3번이죠. 4번. 4번. 그래서 입양이 된다는 거는 그 가족 관계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다른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지 왜 울어요? 아, 들려서? 그래. 복습하면 돼요. 그래서 어,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몇 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놔야지 그 앞에 거. 지금 그 급여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지리하게 계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정리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 필요한 부분이고, 그게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15회가 조금 문제가 어려웠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있었어요. 다른 그 부분은 어떨지 몰라도 15회는 여러 문항들이 조금 어려운 문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어려운 문항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풀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비용 부담하고 연금복료 징수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이제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비용 부담, 자, 연금보험료 징수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일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자, 정리되어 있는 한 표에 보면은 요 표에 보면 거기에 관련 기구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징수는 다행히도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징수하도록 전부 다 지금 징수는 거기서 한 5대 보험 하고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다 지금 그 표시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징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국가는 공단이 국민연금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부담한다네요. 부담한다. 공단이 이제 그 부담하도록 한다 하고 되어 있고, 보험료의 징수에 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 88조에, 그 다음에 이제 연금보험료 중에 기여금 사업장 가입자 본인이, 그 다음에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한다고, 아까 기여금하고 부담금이 다르다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각각 1,000분의 45라고 하면 이제 9%에서 4.5%, 4.5%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각 4.5%씩 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는 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9%를 다 이제 기준소득 월액에서 하고 이제 납입의 고지를 한다는 거. 그래서 보험료율은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다시피 이제 기간이 이때는 3%였다가 6%였다가 9%로 된 이후 98년도 이후부터는 지금 변경이 없이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올릴 때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국민연금 안 내면서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할 수는 없고, 뭐 분명히 이제 다른 특수직역 연금하고는 다른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통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진통이 많이 있죠. 또 뒤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89조에서 100조에 5 여기 부분은 그냥 이렇게 납부한다. 2차 납부, 신용카드,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추후납부 정도만, 독촉, 납부 증명, 분할 납부, 서류의 송달,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 납부 유예할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납부 유예가 가능한 거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또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밀린 사람들도 있고 독촉도 오고 막 그렇잖아요. 몇 개월 밀렸다 그러고 막 안 내고 싶다 막 이러고 전화도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 기관이죠. 자, 그다음에 가입 기간의 계산 및 합산, 그러니까 비용 부담에 있어서 가입 기간을 좀 합산을 해주는데, 자, 이게 이제 가입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을 하고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이 가입 기간이에요.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 3월 15일 자격 취득이에요. 그러면 다음 달, 그 다음에 자격 상실이면 전날 3월 의미하고요. 뭐 몰라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가입 기간의 계산이나 합산 해주는데 추가 산입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요. 크레딧 제도가 도입이 돼서 크레딧이라 하면 이제 어떤 신용이나 어떤
가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가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가산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동영상 좀 볼까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요건데, 자, 세 가지죠. 하나는 이제 현역병 6개월 추가 산입해 주는 거, 전환복무, 뭐 상근 예비역, 사회복무 요원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은 알지만 남학생들은 잘 알겠죠. 자, 그게 이제 6개월을 더 낸 걸로 가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 6개월로 되겠어요? 근데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전 아들이 셋이라 그런지 6개월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보상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자녀 제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요걸 그냥 삭제해도 더 될 것 같아요. 둘째, 셋째 이렇게. 그러니까 넷째만 있어도 요것만 있어도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50개월 이거는 꽤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50개월 추가로 낸 걸로 이게 당겨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 수급할 수 있는 거를.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구직급여 받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그 기간 동안도 어쨌든 추가로 산입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늦은 청년층을 위해서 늦은 어떤 그 진입을 하는 거에 대한 크레딧을 더 준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추가 산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은 앞에 나오는 얘기인데 4조에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급여 수준하고 재정을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표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 수하고 이제 오른쪽에 수급자 수가 이제 점점 역전되는 시기가 지금 2040 몇 년, 47년, 8년 이때는 지금 이제 역전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적립기금이 적립해두는 돈, 그게 이제 이때 이제 최고 수준이고 이때 기금이 고갈되는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주 많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몇 페이지 정도 남았냐면 마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 큰 돈을 장기 재정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온 국민의 지금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건데 고갈이 되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기구를 상설 기구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5년마다 이게 재정 수지를 계산하는데 누가 하냐라고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획재정부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는 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 후에 국회 제출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5년마다 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 요 연도를 5년마다라는 거를 개정을 했어요. 이제 5년마다 아니어도 만약에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은 그 전에라도 다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고요. 지금 이거는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지금 그
이 기금이 재작년은 굉장히 좀 그 흑자를 많이 내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 운영 기구 부분은 3장은 국민연금공단하고 이제 국민연금 기금이라는 거 지금 얘기하는 그 기금이 연기금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줄여서 연기금이라고 신문에는 많이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일반인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죠. 우리는 뭐 지금 앞에 그 시험 본다고 막 그 부분들 얘기하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이 기금이 어떻게 잘 운영돼서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자 여기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중간에 있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있고요. 실무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민연금공단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여기는 기금운용 지침을 내고 상호간에 이제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 또 국민연금연구원은 이제 여기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정책이나 어떤 제안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기구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이 공단이 그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어느 지역에? 가끔 신문에 나기도 하는데 본사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서울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모를 거예요. 네, 네, 아는군요. 송민이하고 지금 어떻게 알았을까? 서영이하고 미주. 아, 어딘가 수업에서 나왔겠구나. 네, 국민연금공단 얘기가 또 정책론에 검색했어요. 네, 잘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전주에 있는데요. 저도 이제 노후 소득에 대한 논문을 제가 쓰기 때문에 최근에는 안 썼지만 저는 관심이 사실은 있어요. 노후 준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공단 그 국민연금 그 연구원에서 노후 소득에 대해서 최근에 보고서를 내는데 자문을 해달라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예, 전주에서 회의를 한다 그래서 전주는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줌으로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것들이 여기에 지금 다 모여 있어요. 이 지금 국민연구와 관련된 공단하고 또 이 뒤에는 심의위원회는 별도지만 기금운용위원회 연금 기금을 관리하는 이제 이런 기구들이 다 지금 한 군데 모여 있어요. 제가 또 여기 지금 국민연금 운용본부라고 있죠. 자, 요게 지금 거기 국민연금 공단 거기 연구원하고 공단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문 그 저기 녹화 그 신문 기사는 여러분들 그냥 제가 링크로 할게요. 거기 이제 지금 전주에서 모여가지고 그게 되겠냐. 이게 서울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이제 서울 중심으로 그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주에서 무슨 그게 정책이 잘 되겠냐, 연구가 잘 되겠냐, 막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우려의 기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흑자를 내서 되게 좋아했던 그 기사들이 여기 링크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자, 앞에 다시 돌아오면 자, 국민연금공단은 자, 법인이에요. 법인. 우리가 법인이라는 거 앞에서 배웠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배웠죠. 그때 법인이 갖춰야 되는 게 있었죠. 정관이 있었고 물적적 그 조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적 조건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거를 여기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거가 뭐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는 뭐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특수법인으로 지금 꼭 법인으로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왜냐하면 연금공단에서 그 많은 돈을 이제 관련 연금 보험료 부과하고 급여 결정하고 막 이런 돈들을 중요하게 관리하는데 여기는 개인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했는데 여기에서는 들어가면 노후 준비 정보도 재무 설계, 자가 진단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후 준비 서비스 사업 이런 것들도 자금 대여, 기금 증식을 위한 대여 사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전주에 있고요. 본사가. 자, 그다음에 이제 심의위원회라는 거는 심의를 하는 건데 연금 심의.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 설치가 되어 있는 이 지금 체계도를 한번 보세요. 관리 운영 체계 기본 구조를 보면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업무를 위탁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이걸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거기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이제 같이 있고 실무조직이 있고 심사위원회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심의위원회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연금 재심사위원회는 여기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위치지어 있다는 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연금심의위원회는 심의라는 거는 큰 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재정액에 대한, 계산에 대한 사항, 급여에 대한 사항, 연금 보험료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관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런 것들, 위원장은 차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연금심사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뭐 구별을 해두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대략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 어떤 구조하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운용기구는 징수, 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는 기구들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을 운용하는 아까 기금운용본부 있었잖아요. 이 뒤에 여기 아예 자, 기금 운용이라는 거는 뭐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하겠어요? 이거를 기금을 운용을 하는 거는 뭐 주식을 투자하고 돈을 어떻게 굴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구성과 기금의 회계 처리, 성과의 측정,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이 실무평가위원회와 직접 그다음에 기금운용위원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금운용위원회는 역시 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장관이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금 103조에 보면은 제가 다 쓰지는 못했는데 당연직으로 기획재정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지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공단 이사장 이런 사람들이 당연직으로 하고 있으니까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그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 참여하는가 뭐 이런 것보다도 대략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알고 그 다음에 기금 운용에 관한 것은 주로 심의 의결을 여기에서 한다. 그런 거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무평가위원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기금은 자 요거는 그러니까 운용하는 건데 운용 제가 5시 반까지 빌렸네요. 야 6시까지 빌렸네. 자, 국민연금 기금이라는 거는 자, 연금보험 낸 거, 그리고 기금 운용 수익금, 그리고 그것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수입 지출 결산의 잉여금, 요것으로 구성되는 게 국민연금 기금, 연기금이라는 걸 운용을 하는 거죠. 장관이 관리 운영하는 거. 이제 요거라는 거. 그게 이제 6장에 잔뜩 나와요. 근데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죠. 여기까지만 해도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자, 그러면 국민연금 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풀어보세요. 답이 딱 나와요. 제가 중요한 것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딱 나오죠. 복잡하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이슈 위주로 외워두면 조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맞아요.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하는 내용이고 이 뒷내용은 제가 얘기했지만 심사와 재심사 청구 할 수 있다는 거 보칙하고 벌칙이 지금 8장, 9장 있어요. 심사 청구 또 재심사 청구 90일 안에 해야 된다는 거 심사위원회, 징수 심사위원회 이건 이제 거기에 보험료 그다음에 내는 거, 받는 거 이런 거 이제 뭐 불만 있는 경우 그런 거 심사 청구할 수 있고 그거 또 안 되면은 또 재심사 청구할 수 있고 거기 또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보칙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칙에 나왔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벌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에 부분만 해도 이미 여러분들 굉장히 양이 좀 방대한 거를 좀 느끼죠. 그래서 제가 막 그 절절하게 설명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국민연금은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고요. 자, 조금만 한 45분부터 저희가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 쉬고 제가 45분부터 그 2개의 시험을 열어 놓을게요. 중간고사 제가 퀴즈로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또 문제 10문제 냈어요. 10문제 낸 거 저한테 중간고사는 여러분들이 뭐 확인해서
그 시험 문제를 풀고 답을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이제 뭘 자기가 틀렸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답을 잘 체크해 놨겠죠. 그리고 중간에 한 문제 정도는 제가 애매하게 그 문제를 낸 것 같아서 그 문제는 다 맞게 한 부분이 하나 있고 문제를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애매하지 않게 그 부분은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 전 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그 전에 제가 냈던 거는 전부 다 맞게 했고 한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를 바꿨을 때는 정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간고사 한번 다시 풀어보고 자기가 뭘 틀렸는지 한번 정답 제가 나올 수 있게 해놨으니까 한번 정답을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풀어서 바로 카톡으로 주면은 한 6시 반 전에 저한테 그 문제 푼 거는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중간고사는 지금 뭐 이어서 지금 봐도 좋겠고 중간고사 뭐 궁금하니까 여러분들이 하겠죠. 오늘 안에 여러분들 풀어주세요. 시간이 6시 20분을 넘기면 또 너무 좀 지칠 수도 있잖아요. 좀 쉬었다가 중간고사 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대략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자, 잔잔하게 제가 끝에는 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다시 제가 녹화한 거 복습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출석 끝을 남겨주고요. 10문제 먼저 풀고 그거를 보내주는 게 맞겠어요. 왜냐하면 6시 20분 안에 6시 반 전에 제가 그거를 다 했는지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필기한 거 그걸 같이 보내줘야지 제가 수업 잘 들은 걸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중간고사 그거를 오늘 안에 그 문제를 풀어보면 그거 3개 다 하면 제가 그 출석 체크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시간이 돼서 제가 전반적으로 출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 다 입력을 해놓을게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수업 끝나고 네, 지금 이제 열어줄게요. 지금 열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업은 일단 마치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거 퀴즈 열어줄게요. 들어가서 수업 마칠게요. 여러분들 고생했어요.